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성생활에 만족하세요? 섹스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즐거움을 주고 커플의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지만 섹스를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 너무 재고 따져서 연애하기 힘들죠. 업무에 치다 보면 섹스 생각은 안 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부 사이에 성 욕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내는 성욕이 왕성한데 남편은 성욕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남편은 성욕이 왕성한데 아내는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는 사람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밝히고 끼 있는 여자라고 하고 남자한테는 짐승 같다라고도 해요. 전 이런 커플들을 보면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경제력, 외모, 학식 등 다양한 것들을 보는데요. 성 에너지가 맞는 것도 꼭 봐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연애에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낮은 편인데요. 중년 이후엔 섹스 트러블이 정말 많죠.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중년 이후에 섹스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년 이후 성관계를 중단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연애와 결혼 생활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중년 이후 성관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7가지. 1점, 급속 노화가 진행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몇 살까지 성관계가 가능할까요? 제가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남성은 70세까지 섹스가 가능하고 여성은 무한대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남녀 모두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성의학자 알렉산더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100살까지도 섹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성반응 연구자 마스터스 박사도 80세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이시야마 아스미라는 1970년대 4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70세 전후까지 성관계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의 연구 결과가 75세 전후였으니 의학이 발전한 지금은 80, 90에도 가능할 것 같죠? 아니, 나이 들어 무슨 섹스를 하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섹스는 개인 차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40, 50대에도 성관계와는 담을 쌓는 분도 있고 70 이후에도 왕성하게 성생활을 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뇌가 쪼그라들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면서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해요. 나는 늙어서 이제 성관계는 못해라고 인지하면 정말 못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면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고 성관계를 중단한 남성은 음경이 퇴화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든다고 해요. 여성은 자궁이 수축되고 질 내부가 약화되며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안 하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피부 탄력 저하도 함께 온다고 해요. 특히 여성은 갱년기 이후 성관계를 오랫동안 안 하면 질 조직이 얇아지고 수축을 해서 더 이상 성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예 안 하겠다는 분,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남성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남성보다 발기부전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해요. 즉, 남녀 모든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안 하면 성기관이 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예뻐진다는 말 많이 하죠. 원활한 섹스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성관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하게 되고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는 사람은 더 젊어져 더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은 노화가 가속화되어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점, 우울감과 불안도가 높아진다. 성관계 시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되어 두통이 완화되고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갱년기가 되면 불면증 겪는 분들 많은데요. 성관계가 특효약입니다. 3점. 성욕이 없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장년 이후 성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노화는 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성생활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 이후 성생활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지만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받는 비율은 세계 최하위라고 해요. 성욕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전문가들은 발기부전은 남성 건강의 지표라고 말하는데요. 대한비뇨기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10명 중 8명은 발기부전을 겪고 있다고 해요. 엄청 높죠? 발기부전이 있으면 성적 자극이 있어도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기가 되어도 충분히 딱딱하지 않고 발기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발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기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몸 전체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가지고 있다면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해요. 발기부전은 성인병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발기부전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를 점검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 아시죠? 음경에는 혈액이 몰리는 동맥이 하나 있는데요. 심장에 있는 동맥보다 굵기가 절반 이상 작다고 해요. 즉, 음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발기부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있으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여성 또한 갱년기가 되면 성욕이 저하된다고 하지만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는 여성은 갱년기가 되어도 성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욕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점. 바디 이미지가 추락한다. 섹스를 정기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사람에 비해 체형 관리에 소홀할 확률이 높습니다. 파트너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적당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며 여성성과 남성성이 줄어드는데요. 정기적인 섹스는 칼로리 소모를 해서 적당한 체형 관리에 도움을 주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남성은 더 남성다운 몸으로 만들어주고 여성은 더 여성다운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5점. 면역력 저하된다.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면역력이 2배 정도 높다고 해요. 펜실베니아 윌크스 대학 연구진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중년 남성들 많은데요. 성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고 전립선 염증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요. 여성은 규칙적으로 섹스를 하면 자궁이 건강해지고 요실금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점.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뇌 건강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덜란드 학자 제인 포스터는 성적 만족감은 두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섹스가 두뇌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더라고요. 성생활이 왕성한 노인은 기억력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점. 커플 사이 섹스 결핍은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관계가 없어서 커플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 성관계가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이 먼저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단 하나 명확한 것은 커플 사이의 섹스가 사라지면 친밀도가 떨어지고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사소한 일도 큰 싸움으로 갈 확률이 아주 커져요. 우리 부부는 성관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성관계 없는 부부는 외도를 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우리 부부는 섹스를 하는데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해도 외도를 할 수 있지만 섹스리스 부부가 훨씬 외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섹스리스 커플이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조기에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 섹스를 안 하면 생기는 일 7가지 공감이 되시나요? 즐거운 성관계를 안 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여건이 안 돼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건강에도 안 좋고 급속 노화까지 온다고 하니 우울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섹스가 활발한 시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양한 이유로 성관계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또 좋은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은 금물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하며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예인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젊고 예쁜 여자가 나이가 지긋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남자 돈이 많나 보네, 저 남자 능력이 좋나 보네,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애정 결핍 유형의 여자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만으로 젊은 여자가 중년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가 많죠.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10살 넘게 차이가 나거나 띠동갑 차이 나는 커플이 정말 많습니다. 여자들은 도대체 왜 자신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위에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자들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중년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5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년 나만의 깊이 있는 얼굴. 역시 얼굴이야. 결국 얼굴이었어. 그걸 누가 모르냐. 당연한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한 잘생긴 얼굴은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중후한 느낌의 와인 같은 잘생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후함은 젊고 어린 남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나이 많은 남자들만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 많은 남자의 중후하고 잘생긴 외모에 본능적으로 이끌려 합니다. 이처럼 남자의 얼굴이 와인처럼 깊고 중후한 느낌을 풍기며 잘생겼다면 나이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의 여자는 외모와 젊음이 전부이고 남자는 능력이 전부란 말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여자도 능력을 갖춰야 하고 남자도 외모를 갖춰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자의 잘난 외모 하나만을 보고 좋아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여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와인이 아니고 막걸리라서 중후한 잘생김이 전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하면 외모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예인처럼 잘생겨질 순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몸판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중후한 느낌의 멋쟁이 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남자의 완성된 매력. 여자들은 이상형으로 어른스럽고 차분하며 다정다감한 남자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완성된 남자의 매력은 어렸을 때는 찾기 힘들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경험과 시간에 따른 인생 공부가 남자를 원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또래보다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이 보기에 게임이나 축구에 환장하는 또래 남자들이 유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래에 비해 안정되고 아는 것은 많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어떨 때는 여자인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나이 든 남자의 다크하고 시크한 모습에 끌리기도 합니다. 여자는 임신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또래의 불안정한 남자들보다 안정적이고 완성된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년 남자들의 경험과 기술. 중년의 남자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스킨십 또한 남다릅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 여자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할 때 등등 모든 면에서 능숙합니다. 남자의 그런 능숙한 스킨십을 받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또래 남자나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남자들에게선 받지 못했던 안정감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정말 이 남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킨십에서도 이런데 밤에 잠자리를 가질 때 스킨십은 말해 뭐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래보다 중년의 원숙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자 경험이 많고 능숙한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할지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가 끝나고 나면 여자들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나이 많고 능숙한 남자의 스킨십에 한 번 맛 들리면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네 번째, 남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남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자는 남자와의 나이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배울 점과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직장생활 같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와 어떤 트러블이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이가 비슷한 남자는 단지 위로를 해주거나 공감을 해준답시고 같이 욕을 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남자는 위로와 공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미 많이 해본 남자이기 때문에 상사의 입장은 어땠는지 이야기해주며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줍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 밖에도 가족 관계나 친구와의 문제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고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러한 나이 많은 남자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여자들은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 많은 남자는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다 보니 여자들 다루는 매너도 좋고 사회성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중년의 남자들은 센스도 정말 뛰어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서 이러는지 잘 알고 어떻게 달래줘야 화를 풀어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때도 여자의 의견을 너무 물어보기만 하기보다는 여기 부대찌개가 진짜 맛있다더라. 당장 가자라고 말하며 센스 있게 여자를 리드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행동하는 남자의 리더십에 여자는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 차이가 얼마 남지 않는 남자는 정신연령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로서의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여자가 느끼는 정복감. 중년의 남자는 어린 여자친구와 연애하며 자기 친구나 주위 사람에게 자기 연애들 자랑하곤 합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잘생겨서 많은 나이 차이도 극복하고 어린 여자들 꼬셨다고 과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여자도 자기 주위에 성숙하고 능력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들 자랑합니다. 자기가 워낙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마저도 자신에게 빠진다고 말이죠. 또 어린 여자가 보기에 그 남자 주위에 있었을 불효시 같은 언니들을 자기가 다 울리치고 그 남자들 차지했다는 정복감도 듭니다. 여자들은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처럼 보이려고 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처럼 고등학생은 대학생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줄여 입으면서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여자들의 성격상 나이 든 남자와 내가 연애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오는 우월감과 만족감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어린 여자가 중년의 남자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래의 남자들과 연애하다가 여자는 결국 안정적이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남자들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어린 여자가 좋아하는 중년의 남자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쌀밥보다 영양이 좋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넣어 먹은 잡곡밥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잡곡밥이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잡곡밥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먹는 방법도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잡곡밥은 다양한 곡식들이 어우러져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흰 쌀밥에 비교하면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쉽지 않은 단점에도 높은 영양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계십니다. 하지만 쌀밥에 어느 정도 잡곡을 넣는 게 적정량인지, 어떻게 넣어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무조건 다양한 잡곡을 넣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들어 아무렇게 잡곡밥을 드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흰 쌀밥을 먹고 싶어도 여유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을 선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흰 쌀밥 대신 건강을 챙기는 잡곡밥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잡곡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혈당 관리에 잡곡밥이 좋은 이유는 잡곡밥이 가지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잡곡밥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연시켜 영양소의 급격한 분배를 막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암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인 성분으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에 좋은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곡밥으로 제일 많이 드시는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곡물로 현미에는 페놀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현미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배출하지 못하고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근육을 약화시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줍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심장에 약화시켜 심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데 무기비소가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로 사용하신다면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행히도 무기비소는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높은데 이 무기비소를 99.9%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궈주면 됩니다.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많은 양의 물을 넣고 2시간 이상 불리면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 1시간도 괜찮습니다. 밥을 불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밥을 지을 때에는 새로 물을 갈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혼합으로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로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입니다. 판토텐산이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알츠하이머 병치의 환자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이 아세틸콜린이 많이 있어야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리는 특별하게 섭취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기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보리를 그냥 먹게 됐다가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아플라톡신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물을 보관하실 때 밀폐된 공간에 습도가 없는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곡물은 일반적으로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엔 괜찮던 곡물에서 숨어있던 벌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곡물을 꺼낼 때 쌓여있는 곡식을 안쪽에서 퍼 올리며 순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산화를 통해 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과 노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제때 제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활성산소 제거에는 검은콩이 제격이고 근데 검은콩에는 재밌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일어나는 각종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닌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에 걸린 경우인데요. 유방암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플라본 성분이 경과를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경우 검은콩을 주의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은콩이 좋다고 너무 과다로 섭취하면 사포닌도 과도하게 흡수되어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일으키죠.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건강에 좋긴 하지만 평소에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검은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잡곡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인 식이섬유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식이섬유는 장내에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성분도 같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유발하고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의 경우 애는 잡곡밥보다 흰쌀밥 혹은 9대1 정도의 잡곡 비율을 잡아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는 특징이 있어서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은 날에는 그에 맞게 수분 섭취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효능과 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곡밥에 다양한 곡식이 들어가는 만큼 각각의 재료도 정말 다양한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과 과다 섭취를 피하고 특정 지병이 있을 때 섭취를 주의해 주시면 잡곡밥을 먹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